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자본주의 대전환, 리베카 핸더슨 지음, 임상훈 옮김, 이관희 감수, 이크로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서문, 비즈니스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1장, 주주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 2장, 자본주의 대전환의 5가지 요소. 3장, 그들은 어떻게 변화에 성공했을까? 4장, 우리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장, ESG 지표부터 임팩트 투자까지 재물을 재설계하는 길. 6장, 무임승차 없는 협력은 가능한가? 7장, 시장과 정부를 다시 생각하다. 8장,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비즈니스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나는 영국에서 자랐다. 어릴 적 경험으로 인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2가지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나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나는 10대에 많은 시간을 커다란 너도 밤나무 아래쪽 가지에 누워 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책을 보는 일을 반복하고는 했다. 나무는 정말 컸다. 나무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영국식 매너하우스만큼 높았다. 나뭇잎 사이로 녹색, 푸른색, 황금색 햇빛이 쏟아졌다. 공기에서는 막깎은 잔디, 신선한 햇빛, 200년도 넘은 나무 냄새가 났다. 한없이 마음이 편했고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존재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2번째 특징은 변화에 대한 전문가적인 강박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큰 컨설팅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맡았던 일이 북잉글랜드 공장들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수백 년 전에 설립되었고 한때는 세상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도전에서 형편없이 패배한 기업들과 일하며 몇 달을 보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2가지 특징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는 부정이 왜 그리 만연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왜 그리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경력을 쌓아 올렸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나는 MIT의 석좌 교수가 되었고 테크놀로지 전략과 조직 변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화하려 노력하는 여러 기업과 일했다. 휴가는 산에서 불타오르는 단풍과 바람에 춤추는 사시나무를 구경하며 보냈다. 나에게 일은 일이고 열정은 열정이었다. 일은 수입을 만들어주고 재미있고 대개는 대단히 흥미로웠지만 내가 진짜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소파에 누워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게 나의 진짜 삶이었다. 나무 아래 담요를 펼치고 함께 드러누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진짜 삶이었다. 나는 나무는 영원하리라 생각했다. 계속 순환하는 생명의 흐름은 이제껏 수백만 년 존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백만 년은 더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내게 동생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생은 프리랜서 환경 저널리스트로 존재하지 않을 듯하지만 존재하는 생물에 관한 저서,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물리학에 대한 복잡한 명상집, 불가사의에 관한 새로운 지도를 쓴 캐스퍼 핸더슨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이 내 일이 끼치는 영향력을 일깨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랬다면 동생의 시도는 성공한 셈이다. 알고 보니 나무는 영원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기후변화를 내버려 두다가는 여러 결과가 생겨나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없이 많은 나무가 죽어가리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의 바오바브 나무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레바논 백향목도 마찬가지다. 미국 서부 숲들은 자라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너무나도 안일한 가정. 언제나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고 달콤한 잎내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변치 않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안락한 삶이 사실은 숲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후변화는 내 아들뿐 아니라 모든 아이의 미래를 위협한다. 만연한 불평등은 물론 혐오, 양극화, 불신이라는 점점 거세지는 파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얻고야 말겠다는 맹목적인 이익 추구가 우리가 사는 행성과 모든 사람의 미래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나는 이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MBA 과정을 가르치고 학술 논문을 쓰고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 자문해주던 나날이 너무도 한가롭게 느껴졌다. 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미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기업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별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 컨설턴트, 재무분석가, 기업의 부문 부사장, 구매 담당자 등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거나 더 낮은 직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중 작은 러그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경기가 침체한 도시들의 숙련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려 했다. 몇몇은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기업을 만들어 기후 위기를 해결해 보려 애썼다. 한 사람은 에너지 보존을 가속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 한 기업인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을 고용하려 했다. 중범죄 전과자를 고용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업이 거래하는 전 세계 여러 공장의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다수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금융 자본의 물길을 터주려고 노력했다. 이들 모두는 숙련된 기업인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하는 올바른 일이 그리고 동시에가 되게끔 하는 것을 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번창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만드는 동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들 모두는 열정적으로 목적에 헌신했으며 개인 기업이 가진 힘을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폭넓은 체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다. 지금도 그렇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믿음 사이에 장벽을 두기를 거부하며 충만하고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아는 어느 목적 지향적 리더가 말하는 소위 진정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돈과 권력만큼이나 공유하는 목적과 공통의 가치에 동기화되는 그런 기업 말이다. 이들은 우리가 모두 의지하는 환경, 사회 시스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많았다. 과연 이러한 경영 방식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예외적 개인만이 목적과 수익 모두를 충족시키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결국 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기업이 올바른 일을 해야 할 강한 동기를 갖도록 온실가스 및 그 외 여러 오염 배출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의 공적 대화가 사회 존중과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공감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목적 지향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민거리는 두 가지였다.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결국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기업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사회에서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 기업이 정부 및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꿈으로써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15년 동안 탐구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자본주의를 바꾸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오랫동안 나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들과 일해왔다. 토요타와 경쟁하는 제너럴 모터스와 일했고, 디지털 사진 시대의 직면에 정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고 있던 코닥과도 일했다. 애플이 시장을 혁신하기 전 한때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던 노키아와도 일한 적이 있다. 세계적인 기업을 혁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세계적인 사회,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벌써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일이 기억난다. 핀란드에서 사업 점검을 돕던 때였다. 당시 나의 일정은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사우나가 잡혀 있었다. 지시를 따라 옷을 벗고 사우나에 들어가 온몸의 후끈한 열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를 초대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호수로 뛰어들 시간이에요. 나는 고지곳대로 쌓인 눈 위에 달려서는 철제 사다리를 조심히 내려가 꽁꽁 언 호수에 파놓은 구멍으로 풍덩 들어갔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단까지 걸어와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호수에 뛰어들 기분이 아니군요. 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심지어 이를 진척시킬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했다.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아직도 그 철제 사다리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위를 올려다보면 다른 사람도 새롭고 때로는 불편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위험을 무릅써 주기를 기다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세 가지를 알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 도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보통은 춥고도 외로운 일이다.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해오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현재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변화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항상 그런 식이다. 두 번째,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자원이 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무한정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도를 다시 만들고 완전한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자연세계에 끼치는 위해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산업 전체를 동쪽으로 옮겨 놓았다. 100년 전 여성과 흑인과 유색 인종이 백인 남자만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망상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다고 확신한다.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갖고 조직 전체를 재설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변화한 기업들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변화에 성공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은 목적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공유할 기회를 맞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철제 사다리를 내려가 두꺼운 얼음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처럼 여겨진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신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면 풍요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추위와 맞서 싸우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세상을 구하자. 여기까지가 자본주의 대전환의 서문인데 내용이 참 좋네요. 예,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